보름간의 출장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역겨운 고기 굽는 기름 냄새와 귀를 때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확 밀려왔다. 내 최고급 맞춤형 소파 위에는 발가락을 후비적거리는 시동생이 누워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내 비싼 수입산 프라이팬에 갈치를 굽고 있었다. 남편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다가왔다. 깜짝 놀랐지? 내가 엄마랑 식구들 다 모셔왔어. 역시 가족끼리 북적거리면서 살아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거실과 온통 뒤집힌 안방을 쓱 훑어본 나는 얼음물을 한 잔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 사람 사는 맛, 너 혼자 실컷 즐겨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그로부터 딱 사흘 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여보, 제발 돌아와. 나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낼 돈도 없어. 그런데 엄마는 맵기 툭불 한우만 드시겠다고 난리란 말이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댓글창에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어록에서 삑삑, 삑삑하고 신경을 긁는 오류음이 4번이나 울렸다. 어두침침한 복도에서 깜빡이는 빨간색 경고등은 마치 녹슨 톱처럼 보름 동안 제주도에서 이어진 고강도 출장으로 끊어지기 직전인 내 신경을 무자비하게 썰어대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무거운 캐리어를 쥔 손가락 마디는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잡이에 쓸린 손바닥에 통증이 신경 말단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면서 차가운 어둠이 나를 통째로 집어삼켰다. 10월 서울에 비 내리는 밤이었다. 물기를 머금은 매서운 가을바람이 복도 환기구를 타고 들이치는데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할 눈앞에 무는 나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파르르 떨리는 차가운 손끝을 뻗어 근육이 기억하는 그 숫자들을 다시 한번 꾹꾹 눌렀다. 또다시 날카로운 오류음이 4번 울렸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휴대전화를 쥔 왼손이 통제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위장에 경련이 일었다. 나는 전화를 거는 대신 손을 들어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다. 텅 빈 듯한 문 안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내 질질 끄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터져나오는 귀가 터질 듯한 뽕짝 트로트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복도의 센서 등이 순식간에 켜졌다. 누르스름한 조명 아래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한 삼겹살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거기에 마늘 냄새와 싸구려 소주 냄새까지 뒤섞여 마치 거대한 벽이 나를 향해 쾅 부딪혀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으며 문틈 사이로 문을 열어준 사람을 쳐다보았다. 신우이, 박소진이었다. 그녀는 반쯤 먹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든 채 문지방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었다. 하지만 내 동공을 사정없이 수축시키고 심장을 거대한 손으로 콱 쥐어짜는 듯한 충격을 준 것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었다. 그건 내 샴페인 골드 컬러의 실크 잠옷이었다. 작년에 파리 출장을 갔을 때 나를 위한 생일 선물로 150만 원이나 주고 산 평소엔 세탁조차 무조건 전문 세탁소에 맡기는 그 귀한 옷도 그런데 지금 그 연약하고 고급스러운 실크천이 박소진의 통통한 몸에 꽉 끼어 터질 듯했고 오른쪽 가슴팍에는 눈이 시릴 만큼 붉고 흉측한 김치찌개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기름기 묻은 입술로 아이스크림을 짭짭 빨아먹더니 눈을 치켜뜨며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당연하다는 말투로 짓거렸다. 어머, 새언니 왔어. 오면 온다고 미리 전화를 하지? 도어록 비밀번호 말이야. 엄마가 외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어제 우리 오빠 생일로 바꿨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귓가에 이명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밀치고 캐리어를 질끄러미 끌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 줄 알았다. 거금을 들여 시공하고 매주 전문 업체를 불러 관리하던 수입산 오크 원목 마루 위에는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짓밟힌 과자 부스러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채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세로 드러누워 거실 테이블에 발을 턱하니 올려놓은 채 텔레비전을 보며 오징어채를 쩍쩍 씹어대고 있었다. 시동생 부부는 카페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게임패드를 연신 두드려대고 있었고 그들의 4살배기 아들은 빨간색 4인펜을 쥐고 내 새하얀 이탈리아제 최고급 가죽 소파 위에 미친 듯이 낙서를 해대고 있었다. 이 난장판의 한가운데 식탁 앞에 앉은 시아버지는 뼈와 찌꺼기만 남은 갈치구이 접시를 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꺼억하고 요란한 트림을 하더니 거친 손으로 식탁 위에 크리스탈 유리잔을 집어들고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마셨다. 내 시선은 그 유리잔과 그 옆 바닥에 놔둔 빈 와인병에 옴짝달싹 못하고 꽂혀버렸다. 그건 내가 결혼기념일에 개봉하려고 5년이나 애지중지 보관해온 샤토 마고 와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와인이 싸구려 갈증 해소용 음료수 취급을 받으며 비릿한 갈치 냄새와 함께 저 남자의 뱃속으로 꿀떡꿀떡 넘어가 버린 것이다. 아이고, 왔으면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시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오징어채 찌꺼기를 뱉어내며 귀가 따갑도록 소리쳤다. 빨리 옷 갈아입고 주방에 가봐라. 내 시애비가 저녁을 시원찮게 드셔서 말이다. 냉장고에 고기 좀 남은 거 마저 굽고. 아, 참. 그 김에 거실 바닥도 좀 닦아라. 무슨 바닥이 이렇게 때가 잘 타노. 쯧쯧, 싸구려를 깔아서 그래? 내 호흡은 걷잡을 수 없이 가빠졌고 흉곽안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팽창하며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화장실 문이 열렸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박우진이 축축한 머리에 수건을 털며 걸어 나왔다. 나를 발견한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 가득 띄었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파르르 떨리는 어깨는 철저히 무시한 채 다가왔고 내 손에 들린 무거운 캐리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여보, 이제 와.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마치 대단한 선심나도 쓴다는 듯 뻔뻔하게 짓거렸다. 엄마 아빠랑 동생네가 모처럼 서울에 올라오셨잖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여주면 좋겠다 싶었지. 당신도 참 출장을 그렇게 오래 가 있으면 어떡해? 집안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쉰내가 진동하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주방 쪽으로 시선을 흘기며 내 어깨를 툭툭 밀었다. 얼른 가서 설거지부터 해. 아버지가 당신이 얇게 깎아주는 사과 좋아하시잖아. 얇게 좀 깎아드려. 가족이잖아, 가족. 당신이 맏며느리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그의 손길에 어깨만 맥없이 흔들렸다. 눈앞에선 이 남자의 그토록 당당한 얼굴을 보니 2년 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던 날의 장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도 비가 내렸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 처마 밑에 서 있었다. 8억 원짜리 전셋집 보증금 중 7억 원은 내가 결혼 전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고 그는 고작 1억 원을 보탰을 뿐이었다. 그때 그는 내 두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맹세했었다. 지아야, 내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내 손에 찬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평생 널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땅바닥에 무릎까지 꿇으며 맹세하던 그 비굴했던 남자와 개기름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온 식구의 무료 파출부 노릇을 강요하는 지금의 이 남자가 서서히 겹쳐졌다. 얼마나 우스운가. 분노가 정점을 찍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기적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미친 듯이 떨리던 두 손은 안정을 되찾았고 펄펄 끓어오르던 피는 서서히 온도를 잃더니 뼛속까지 시린 얼음물이 되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나는 화를 내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그놈의 체면을 지키겠다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내 눈빛이 너무도 고요해서 오히려 그의 얼굴에 띄었던 미소가 뻣뻣하게 굳어질 정도였다. 그래 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우진의 눈빛을 가볍게 무시한 채 나는 그를 지나쳐 끈적거리는 바닥을 밟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화장대는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뒤집혀 있었고 갓 뜯은 내 라메르 크림은 뚜껑이 열린 채 누군가 푹 파낸 자국이 선명했다. 옷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줍지 않았다. 곧장 침대 협탁으로 걸어가 몸을 숙이고 비밀번호를 눌러 숨겨둔 금고를 열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나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단독으로 적힌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그 전세 계약서를 꺼냈다. 보증금 8억 원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러고 나서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켰다. 어두컴컴한 안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푸른 불빛이 내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나는 능숙하게 신용카드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다. 박우진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가족카드, 박소진이 허세를 부릴 때 긁어대던 가족카드, 그리고 내 명의로 시어머니에게 쥐어준 그놈의 효도 카드까지. 전부 해지. 화면에 서비스가 해지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자 마치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벼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나는 모든 서류를 들고 있던 에르메스 핸드백에 쑤셔넣고 뒤돌아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웃고 있었다. 우진은 내가 나오는 것을 보더니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갈 준비를 마친 줄 알고 미간을 팍 구겼다. 당신 왜 아직도 가방을 들고 있어? 빨리 가서 일 안 하고. 아버지가 기다리시잖아.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선글라스를 껴서 눈 밑에 가라앉은 모든 감정을 가려버렸다. 그리고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래, 다들 가족끼리 실컷 화목하게 지내. 나는 일말의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얼빠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우진을 뒤로 한 채 문을 쾅 닫아버렸다. 고막을 찢을 듯한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소음과 악취가 문 뒤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 버튼을 눌렀다.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해졌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평창동 친정주소를 불렀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을 바라보며 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박우진, 지옥의 문은 내가 이미 열어두었어. 그 후 사흘 동안 평창동의 넓고 쾌적한 친정집 단독주택에서 매일 아로마 오일 반신욕을 즐기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휴가였다. 하지만 박우진에게는 뼈와 살이 분리되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나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의 카드 결제 차단 알림 메시지를 보며 마치 한 편의 우스꽝스러운 무성 영화를 감상하듯 그 집구석의 아수라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첫째 날 새벽 2시.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은행에서 온 결제 거절 알림이었다. 강남구 소재 고급 배달 앱에서 15만 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해당 카드 해지를 사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치찌개 국물이 튄 내 실크 잠옷을 입고 거실에서 길길이 날뛰며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박소진의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였다. 내가 해주던 가사 노동의 혜택이 끊어지자 식탁 위에 널브러진 식은 반찬 찌꺼기와 산처럼 쌓인 설거지거리는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독촉장이 되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절대 자기 손에 물을 묻힐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분노를 우진에게 쏟아부었으리라. 마누라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나더러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니들 수발을 들라는 게냐. 시어머니의 앙칼진 쌍욕이 아파트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것이다. 간장병이 쓰러져도 세울 줄 모르던 그 마마보이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무장갑을 꼈겠지. 키보드나 두드릴 줄 알던 그 고운 손으로 새벽 2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파내고 자기네 식구들이 끈적하게 짓밟아 놓은 오크 원목 마루를 벅벅 닦아야 했을 것이다. 둘째 날 정오, 알림 메시지는 눈보라처럼 쏟아졌다. 이번엔 내 카드의 결제 거절 알림이 아니라 우진의 쥐꼬리만 한 월급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결제 내역이었다. 집 근처 고급 한우 고깃집 32만 원 결제. 고급 과일 전문점
8만 원 결제. 시아버지의 식탐은 내가 없다고 해서 절대 줄어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몇 끼 8가지가 넘는 반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탕을 요구했을 것이다. 한도 무제한이던 내 가족 카드를 잃어버린 우진은 결국 이를 악물고 그 알량한 공무원 월급으로 시아버지의 밑 빠진 독을 채워 넣어야 했다. 단 이틀 만에 그놈의 반달치 월급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셋째 날 오후, 빗줄기는 한층 굵어져 있었다. 나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대형 로펌에 독립된 VIP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눈앞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미끄러져 내려 매끄러운 테이블 위로 툭툭 떨어졌다. 바로 그때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박우진이라는 이름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윙윙거리는 진동 소리를 여유롭게 감상하며 무려 10초 동안이나 그 이름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리고 얼음물이 담긴 잔을 들어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흘러내리며 내 이성을 절대적인 냉혹함으로 꽉 붙잡아 주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녹음 기능을 켰다. 지아야, 전화 받았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에 그 가식적이고 고상한 척하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진 상태였다. 우진의 목소리는 잔뜩 쉬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으며 배경음으로는 편의점 자동문이 열릴 때 나는 경쾌한 알림음과 무언가를 우물쭈물 씹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여보, 제발 좀 돌아와 줘. 그는 심지어 코를 훌쩍거리며 엉엉 울고 있었다.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집으로 쫓아왔어. 엄마가 아파트 규정을 몰라서 먹다 남은 갈비뼈를 비닐봉지에 쑤셔 박아 버렸는데 그게 CCTV에 선명하게 다 찍혀서 과태료만 수십만 원을 물게 생겼어. 회사에서는 과장님한테 개쌍욕을 먹고 집에 오니까 동생 새끼는 게임기 산답시고 나한테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징징대고 나는 전화기 너머로 무너져 내리는 그의 처절한 절규를 조용히 감상했다. 지금쯤 아파트 1층 편의점 구석에 쭈그려 앉아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유통기한 임박 할인 딱지가 붙은 삼각김밥을 한 손에 쥐고 퍽퍽한 밥알을 씹으며 콧물 눈물 쏟아내는 그의 찌질한 꼬락서니가 눈앞에 그려졌다. 한때는 저게 내 일상이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 분리수거로 트집을 잡으며 들볶 끌 때도 시동생이 뻔뻔하게 돈을 요구할 때도 그는 늘 방구석에 처박혀 자는 척만 하던 놈이었다. 지아야, 나 진짜 우리 식구들 감당 못하겠어. 내 월급 통장은 이미 바닥났고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어. 제발 돌아와서 카드 정지 좀 풀어줘. 나한테 화내도 좋고 마음대로 짜증내도 좋으니까 제발 집에만 돌아와. 불쌍한 척 징징대는 그의 애원을 듣고 있자니 내 입가의 조소는 더욱 짙어졌다. 우진아, 나는 칭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듯 한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하지만 칼날처럼 시퍼런 한기를 담아 그의 하소연을 뚝 끊어버렸다. 도대체 뭘 그렇게 불평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흠칫하는 기색과 함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잖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지 보여주면 좋겠다며? 장남으로서 가족의 체면을 위해 그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지아야, 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화목한 가정, 뼈 빠지게 즐겨봐.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니까? 나는 그에게 반박할 일말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리고 즉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처박았다. 마침내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시선을 올려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윤 대표님,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앞으로 밀어주며 전문가다운 건조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명의로 된 전셋집 계약은 만기까지 정확히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금 흐름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증금 8억 원 중 7억 원이 대표님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임대인 측에 일방적 갱신 거절 통지서를 발송해 두었고 법원에 임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마쳤습니다.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동결하고 오직 대표님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만 반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는 서류에 빼곡하게 적힌 법률 조항들을 훑어보다가 서명란의 빈칸에 시선을 멈췄다. 그건 그렇고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묵직한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차가운 금속 몸통을 손끝으로 가볍게 매만졌다. 우리 시어머니라는 사람, 집이 날아간 걸 알게 되면 분명 미친 개처럼 우리 회사로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겁니다. 그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수법이 1층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발광하면서 내 명예를 진흙탕에 처박는 거거든요. 염려 마십시오.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대답했다. 지시하신 대로 대표님 회사의 보안 부서에 사전 경비 강화 요청 서류를 접수했고 현재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그쪽에서 회사 반경 100m 이내에 발을 들이는 즉시 보안 요원이 경찰을 호출하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하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만년필 펜촉이 종이에 닿으며 사각사각하는 마찰음을 냈다. 하얀 종이 위에 잉크가 스며들며 돌이킬 수 없는 검은 궤적을 남겼다. 내가 서명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 화면이 다시 반짝였다. 회사 동료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지아 선배, 남편분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방금 우리 청사내 메신저 그룹방에서 선배 남편이 동료들한테 개인톡을 쫙 돌렸다는데 엄청 굽신거리면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없냐고 구걸을 했대요. 이유가 자기 어머니가 최고급 횡성 한우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나 뭐라나. 지금 부처 사람들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불법 도박이라도 손댄 거 아니냐고. 나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리며 굽신거리면서라는 단어에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쥐고 있던 커피잔 가장자리를 붉은색 네일아트를 한 내 손톱이 가볍게 두드렸다. 경쾌한 마찰음이 났다. 그 경쾌한 소리가 텅 빈 VIP 접견실 안을 맴돌았고 스마트폰 화면의 글꼴을 내려다보는 내 입꼬리는 통제를 잃고 쓱 비틀려 올라갔다. 온도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미소였다. 50만 원을 한때 자기 알량한 자존심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와이셔츠에 주름 하나 가는 것조차 못 견뎌 하던 박우진이 고작 그깟 최고급 소고기 몇 점 때문에 수백 명이 보는 사내망에서 거지처럼 꼬리를 치며 구걸을 하고 있다니. 나는 얼음물이 담긴 잔을 들어 남은 절반을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이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탁탁, 둔탁한 소리를 냈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온기마저 완벽하게 얼려버렸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4시 정각. 나는 강남구의 새로 구한 최고급 오피스텔의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우중충한 비 내리는 하늘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무거웠고 잿빛 일조량이 통유리창을 넘어와 거실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무릎 위에 올려둔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화면을 부드럽게 넘겨 파란색 아이콘이 그려진 스마트홈 앱을 터치했다. 화면 한가운데 빙글빙글 도는 로딩 표시가 나타났다. 1초, 2초, 3초. 화면이 밝아졌다. 그것은 작년에 병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견을 지켜보려고 거실 에어컨 위에 설치해 두었던 홈캠이었다. 지금 그 카메라는 한때 내 것이었던 그 전셋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막힌 막장 드라마를 나에게 아주 충실하게 생중계하고 있었다. 비싼 관리비와 공과금을 제때 내지 않자 서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처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빨랐다. 불과 1시간 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왔다. 그건 내 비싼 현관문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눈에 띄는 빨간색 경고 딱지였다. 거기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로 단수와 단전을 알리는 최후 통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속 거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보아하니 전기가 완전히 끊긴 모양이었다. 나는 태블릿의 볼륨을 최대로 키웠다. 화면 가장자리를 쥔 손가락에 살짝 힘이 들어가며 손톱이 금속 테두리를 긁어 미세한 소리를 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정체 모를 얼룩이 잔뜩 묻은 촌스러운 꽃무늬 잠옷을 입은 그녀는 마치 우리에 갇힌 들짐승처럼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다.
박우진은 그 앞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다. 칼주름이 잡혀있던 양복 바지는 이제 시래기처럼 구겨져 있었고 떡진 머리카락은 이마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짝! 소름 끼치도록 경쾌하고 자비 없는 따귀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내 오피스텔에 울려 퍼졌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가늘게 떴다. 화면 속의 박우진은 그 따귀 한 대에 몸 전체가 오른쪽으로 휘청거리며 두 걸음이나 물러났다. 그의 얼굴에 얹어있던 싸구려 검은 뿔테 안경이 그대로 허공을 날아 오크 원목 마루에 처박혔고 렌즈가 박살나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분노로 한껏 날카로워진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곧바로 터져나왔다. 이 쓸모없는 놈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단속 못해서 이제 집구석에 불도 안 들어오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가 다 썩어 문드러지게 생겼잖아.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한이다. 여자 하나 구슬려서 안 데려오고 늙은 어미가 여기서 이 꼴을 당하게 만들어?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거친 손으로 박우진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내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다.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마치 3년 전 설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날 나는 밤새 야근하며 결산 보고서를 쓰느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서 차례용 전을 부치다가 실수로 싸구려 사기 그릇 하나를 깼다. 시어머니는 그때도 지금처럼 귀를 찢는 목소리로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하며 재수 없다고 퍼부어댔고 그때 박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이나 까먹으며 고개 한 번 돌리지 않았다. 심지어 나중에는 나에게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느라 고생하셨고 자기 손은 펜대 굴리는 귀한 손이니 내가 며느리로서 일을 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짓거렸었다. 그래, 그 펜대 굴리는 고귀한 손이 지금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쓰레기처럼 덜덜 떨고 있구나. 홈캠 화면 속 막장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뒷목을 잡고 통곡하는 사이 거실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 신우이 박소진과 그 백수 시동생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시동생은 손에 십자 드라이버를 쥐고 내가 400만 원이나 주고 산 독일제 수입 식기 세척기를 뜯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박소진은 내가 일시불로 결제했던 최신형 맞춤형 냉장고의 플러그를 미친 듯이 뽑아대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탓에 냉장고에서는 음식 썩는 시큼한 악취가 풍겨나왔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형,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며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당당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어차피 형수도 안 돌아올 텐데 이 집 곧 물도 안 나올 거잖아. 이 가전제품들 여기 둬봤자 먼지만 쌓일 테니까 우리가 당근마켓에라도 가져다 팔게. 박우진은 뺨을 부여잡은 채 번쩍 고개를 들었다.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그는 입을 뻐끔거렸고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거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다 지아 혼수잖아. 지아가 돌아와서 다 없어진 거 보면 어쩌려고. 그는 다가가서 말리려고 동생 손에 들린 플러그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전선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 어두운 구석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워대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누렇게 바랜 러닝셔츠 차림의 그는 빠른 걸음으로 우진의 앞까지 다가와서는 딱딱한 슬리퍼를 신은 발을 들어 우진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화면 너머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곧이어 우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중심을 잃고 온갖 먼지로 뒤덮인 카페트 위로 쿵 하고 주저앉더니 정강이를 감싸쥐고 고통에 몸을 둥글게 말았다. 시아버지는 담배꽁초를 내 오크 원목 마루 위에 툭 던지더니 발끝으로 비벼 끄며 거칠고 쉰 목소리로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다. 어디서 비명질이야.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맞으로서 책임감이라곤 쥐뿔도 없는 게. 내 동생들이 집구석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것 좀 내다 팔아서 돈 좀 만들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계집애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킨 놈이 무슨 낯짝으로 동생을 가르치려 들어? 꼴값 떨고 있네. 나는 화면 속에서 바닥에 나뒹굴며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아버지와 끔찍이 아끼던 동생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내려다 보이는 저 남자를 응시했다. 그가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가족의 화목, 입에 달고 살던 장남의 책임감은 얄팍한 이익과 굶주림 앞에서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나는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푹신한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가슴속에 맺혀있던 탁한 숨을 길게 토해냈다. 아직 멀었다. 단순한 육체적 굶주림과 정신적 배신감만으로는 저 거머리 같은 인간들에게 턱없이 부족했다. 나는 저들이 이 사회에서 누리던 마지막 알량한 체면마저 모조리 박탈해 버릴 것이다.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얄팍한 가림막을 깡그리 벗겨내줄 작정이었다. 그것은 10월의 마지막 주말 아침이었다.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서울의 기온은 뚝 떨어져 찬바람이 칼로 베는 듯 얼굴을 때렸다. 나는 몸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디올 정장에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발에는 10cm짜리 아찔한 레드솔 키리를 신은 채 그 익숙한 아파트 건물 아래 섰다. 내 뒤로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과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은 덩치 큰 이삿짐센터 직원 8명이 도열해 있었다. 길가에는 거대한 노란색 이삿짐 트럭 3대가 시동을 켠 채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그들 집안의 그 대단하신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이었다. 그 집구석의 우스꽝스러운 전통에 따라 이맘때면 사돈의 팔촌까지 경기도는 물론이고 더 먼 지방에서부터 서울의 이 널찍한 아파트로 몰려들었다. 조상을 기린다는 건 허울 좋은 핑계였고 실상은 공짜 밥을 축내며 맏며느리인네 예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훈수나 두려는 심산이었다. 나는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딱 제사상 차림이 반쯤 끝나고 모든 친척들이 다 모였을 시간이었다. 가시죠. 나는 뒤에 선 변호사들을 향해 턱을 살짝 까딱했다. 엘리베이터가 17층에서 멈췄다. 쇳소리를 내며 문이 양옆으로 열리자 숨이 턱 막힐 듯한 기름 냄새와 싸구려 제사용 향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딱지가 붙은 그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은 꽉 닫혀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다. 아마 그 매캐한 기름 냄새를 빼려는 모양이었다. 그 틈새를 타고 안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내 귀로 흘러들어왔다. 아이고, 우진 애미야. 너희 집 그 큰며느리는 왜 아직도 안 기어 들어온대? 아니, 이 신성한 제사용 전을 어떻게 아직 시집도 안 간 우리 소진이가 붙이게 놔둬. 우진의 큰고모가 내뱉는 특유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재수 없는 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형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기가 죽어있으면서도 여전히 억지로 체면을 세우려 들었다. 친정에서 성질 부리고 있잖아.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싹수노란 년은 내 기필코 돌아오기만 하면 문 밖에 사흘 밤낮으로 무릎을 꿇려놓을 테니까. 나는 코웃음을 치며 가죽 장갑을 낀 오른손을 들어 올려 차가운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밑으로 꾹 누르며 문을 벌컥 밀어젖혔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현관벽에 처박히며 뿌연 먼지를 털어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일순간에 뚝 끊겼다. 나는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한때 나를 숨막히게 했던 그 현관으로 한 걸음씩 들어섰다. 내 시선이 거실을 쓱 훑었다. 20명 가까운 친척들이 그 공간에 바글바글 몰려 있었다. 원래 거실 테이블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교자상 몇 개가 엉성하게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싸구려 제사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박소진은 구석에 둔 휴대용 전기 그릴 앞에 쭈그려 앉아 기름에 절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시커멓게 타버린 애호박전을 뒤집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그리고 내 뒤에 버티고 선 험악한 인상의 낯선 남자들에게로 일제히 쏠렸다. 마침 박우진이 사과가 담긴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사과 몇 알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잿빛으로 죽어있던 그의 흐리멍덩한 눈에 마치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병적인 환희가 번쩍 스쳤다. 지아야. 드디어 돌아와줬구나. 그는 거의 기다시피 뛰쳐나와 내 팔을 덥석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벌레를 보듯 역겨운 표정으로 반걸음 물러섰고 뒤에 있던 변호사가 즉시 앞으로 나서 단단한 팔로 그의 접근을 차단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너한테서 쉰내 나니까. 나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크진 않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친척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나. 상석에 앉아있던 큰 고모가 정신을 차리고는 즉시 정색하며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니? 집 나가서 며칠 동안 소식도 없던 건 그렇다 치고 오늘이 네 집 제사인데 이렇게 외간 남자들을 우르르 달고 와서 행패야? 당장 옷 갈아입고 주방에 안 들어가? 나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한 구석에 서서 이미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나는 얼음물에 담갔다 꺼낸 듯 시리도록 차갑고 또렷하게 그 호칭을 천천히 뱉어냈다. 저 오늘 전부 치러 온 거 아니에요? 제 것 찾으러 왔습니다. 나는 뒤돌아서서 이삿짐센터 팀장에게 손가락을 튕겨 신호를 보냈다. 저 쓰레기 같은 짐들이랑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만 빼고 제가 결제한 가전제품, 가구, 심지어 벽에 걸린 그림 하나까지 싹 다 빼주세요.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요. 네, 사모님. 팀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8명의 건장한 일꾼들이 굶주린 늑대 떼처럼 거실로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친척들의 경악 어린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능숙하고 거칠게 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려놔. 그거 내 소파란 말이야. 시동생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덩치 큰 직원에게 가차없이 밀쳐져 나동그라졌다. 아이고. 세상에 마상해. 이게 웬 강도때야. 시어머니가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는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허벅지를 퍽퍽 내리치며 그녀의 주특기인 진상쇼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네. 외간 남자들 끌고 와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난 못 산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꾼들은 텔레비전 플러그를 뽑고 그 비싼 가죽 소파를 번쩍 들어 올렸다. 누군가는 안방으로 쳐들어가 옷장 안의 옷들을 침대 위로 짐짝처럼 내던지고는 맞춤형 원목 옷장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평소엔 콧대 높던 그 잘난 친척들은 지금은 겁먹은 메추라기 떼처럼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박우진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랗게 질렸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하나둘 실려나가는 가구들을 보며 마침내 이성이 붕괴되었다. 지아야, 너 미쳤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잖아. 짐을 다 빼버리면 우린 길바닥에 나앉으라고? 전세 계약도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나는 흉하게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에르메스 핸드백에서 2장의 서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시원하게 후려쳤다. 흩날리는 서류 위로 칙칙한 조명 아래서도 선명한 흑백 글씨가 눈을 찔렀다. 첫 번째. 이 전셋집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서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보증금 8억 원. 내가 이미 법원에 가압류 신청해서 전액 동결시켰어. 내 개인 계좌로 다이렉트로 들어올 거다. 이 집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너희 식구들이랑은 티끌만큼도 상관없는 곳이야. 우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풀썩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워들더니 콧물과 눈물을 범벅으로 쏟아냈다. 두 번째. 이혼 합의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닥에서 억지 울음을 쥐어짜던 시어머니가 뚝 그쳤다. 그녀는 번쩍 고개를 쳐들더니 도끼 품은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쏘아보았다. 이혼. 꿈도 꾸지 마라. 이 독사 같은 년아, 우리 집구석에서 여태껏 공짜 밥이나 축내면서 핏줄 하나 못 낳아 대를 끊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고 튀시겠다. 똑똑히 들어라. 정 이혼하고 싶으면 집은 놔두고 가. 그리고 위자료도 단돈 10원 한 장 깎을 생각 마라. 그 밑도 끝도 없이 뻔뻔한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지독하게 애잔해졌다. 나는 또각거리며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오만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그 안에 든 내용물을 몽땅 빼냈다. 그것은 글씨가 빼곡하게 찍힌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였다. 나는 손목을 스냅하여 수백 장의 종이 눈보라를 시어머니와 우진의 면상에 사정없이 뿌려버렸다. 팔랑거리는 종이장들이 허공을 수놓으며 그 잘난 친척들의 발치에 툭툭 떨어졌다. 어머니, 나이 드셔서 치매라도 오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똑똑히 기억나게 해드려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빨간색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영수증 하나를 가리키며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3년 전 박우진이 사업 자금 돌려야 한답시고 내 통장에서 10번에 걸쳐 빼간 돈이 무려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엔 저 시동생 새끼 신혼집 전세금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더라고요. 친척들 사이에서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작년 설날엔 집안 살림 거덜나게 생겼다며 나한테 2천만 원이나 용돈으로 뜯어가셨죠. 그래 놓고 어쩌셨어요? 뒤돌아서서 그 돈으로 청담동 가서 박소진 전현한테 샤넬 한정판 백을 안겨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안색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박소진은 지레 겁을 먹고 사람들 뒤로 숨어들어 제 얼굴을 감싸쥐기 바빴다. 그리고 너, 박우진, 나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엎드린 상갓집 개만도 못한 몰골의 그 남자를 쳐다보았다. 내가 매달 내 가족 카드로 카드깡해서 그 양아치 같은 친구 새끼들 술값 대주고 내 동생 사채빚 돌려막기 한 증거들. 이거 내가 싹 다 공증받아 놨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응어리가 이 순간 비로소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나는 그 버러지 같은 일가족을 보며 입꼬리를 올려 극도의 경멸을 담아 비웃었다. 박우진, 너 혼인 중에 재산 빼돌린 거 빼박이야. 똑똑히 들어라. 내 놈은 위자료 10원 한 장 건질 생각 마.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나한테서 뜯어간 그 돈, 변호사 써서 이자까지 쳐서 끝까지 받아낼 거야. 내 놈이 관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쫓아갈 거라고. 나는 뒤돌아서서 다시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지막 세탁기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거실은 이제 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만 덩그러니 남은 횡한 빈 공간이 되어 있었다. 당신의 그 잘난 금쪽 같은 아들내미랑 저 거머리 같은 식구들 몽땅 데리고 나는 문가에 서서 그들에게 등을 보인 채 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냈다. 서울에서 꺼져. 나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현관을 나섰다. 내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통곡과 친척들끼리 내 탓 하며 헐뜯는 쌍욕을 완벽하게 단절시켰다. 석 달 후, 서울에 올겨울 첫 폭설이 내렸다. 나는 강남구의 어느 고급 프라임 빌딩 38층 임원실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는 화려한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 진흙탕 같던 집구석에서 벗어난 이후 내 삶은 180도 바뀌어 버렸다. 회사 임원진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내 결단력을 높이 평가해 나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책상 위에 내선 전화가 울렸다. 내 비서였다. 본부장님, 예전에 주시하라고 지시하신 그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우진 씨는 여러 직장 동료들에게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이 발각되어 내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자진 퇴사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도 떨어져서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마치 오늘 날씨를 묻듯 덤덤하게 물었다. 지금 그 인간들 어디에 박혀 있대? 알아봤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다 날렸고 신용불량이라 은행 대출도 막혀서 그 식구 6명이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낡은 반지하 단칸방에 월세로 들어갔답니다. 1년 내내 비가 새서 벽지마다 곰팡이가 시커멓게 슬어있는 곳이래요. 그 시동생이라는 자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서 절도죄로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요. 그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비서의 목소리에 숨기지 못한 조소가 섞여 들었다.
반지하의 습기를 견디지 못해서 류머티즘 관절염이 도졌답니다. 매일 곰팡내 나는 이불자락에 누워서 허공에 대고 화병을 내며 가슴을 치고 쌍욕을 퍼부어대는 통에 동네 사람들이 벌써 몇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유리창에는 내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가 비치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커피잔을 마호가니 책상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세상에 내리는 눈은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창문으로 볼 때는 낭만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경기도 외곽의 퀴퀴하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 창틀에 내려앉을 때는 숨통을 조이는 저승사자의 얼음 칼날이 되는 법이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새로운 글로벌 M&A 프로젝트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은 철저히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봄날이 미치도록 기대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